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65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조금 괜찮아지지 않았네요. 네. 저녁에는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잠깐 걷는 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좀 창문을 열고 잤더니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닫고 자야겠어요. 집이 많이 시원한가요? 네. 저도 창문 항상 열고 맞아. 자는데 그 정도는 아니던데.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모기가 또 약간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모기. 음. 더위와 모기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달고 가는 것 같아요. 더위가 한창일 때는 또 모기가 없고. 네. 좀 살만합니다. 모기도 네. 살아야죠. 모기도. 네, 이제 조금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아서 네.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 코로나도 이렇게 한풀 꺾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제발요. 실어봅니다. 네. 그럼 이슈 아닌 이슈로 먼저 갈게요. 그 제주도에 고래 체험 시설 마린파크라고 있는데 여기에 돌고래 화순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화순이가 지난 13일에 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린파크에 총 4마리의 돌고래가 있었는데 화순이까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서 4마리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그 돌고래를 수족관에서 키우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전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애자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스피라시라는 다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뭐 해양 쓰레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고래의 죽음, 뭐 상어의 죽음 이런 것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해양 전체적인 그 생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언급이 됐던 문제가 혼액 사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 그물망에 고래나 상어들이 걸려들면서 이들이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바로 죽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한두 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2019년에 만도 거의 1960마리가 그 혼액 사망으로 죽을 정도로 폐사할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게 전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족관도 문제이지만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나 돌고래 체험 시설은 사실 너무 소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돌고래 체험을 안 한다거나 쇼를 안 보러 가는 거 그런 목소리를 내는 데에서 좀 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조금 폐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동물원 문제도 네, 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사파리처럼 동물들이 좀 자유롭게 지내는 그 공간에 우리가 손님으로 그냥 잠깐 방문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몇 달 전에 뉴스에서 이 본 내용을 임지님이 갖고 온 건데 그 화순이가 그때도 많이 뭐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화순이를 데리고 계속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뭐 동물원이나 이런 동물 단체에서 화순이 구출 작전을 한다고 몇 달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도 좀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프고 뭔가 지금 명순이 말대로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이 동물은 사실 우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생물인데 이제 단순히 예전처럼 눈요깃거리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네. 뭐 요즘에 VR 사업도 많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고 뭐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좀 희귀 동식물들을 만나는 그런 걸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우리 눈으로 봐야지만 체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인간들의 어떤 탐욕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돌고래 쇼 아직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안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코끼리가 묘기를 부리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저렇게 훈련하려고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 그렇게 해서 그 잘하는 거에 박수를 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이게 사태가 나고 나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런 일을 하던 코끼리들이 이제 수요가 네네. 없으니까 아. 이제 각자 고향으로 가고 이제 음. 더 이상 맞고 뭔가를 하는 거는 안 하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어떤 쾌락이나 볼거리를 위해서 동물들이 희생되는 거는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음.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라라는 음. 것을 조금 동물들을 학대하면서 입증해 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다른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네. 좀 동물들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함께 네. 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좋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코로나 인구가 발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의료진들에게 희생을 바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 인력을 보충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게 되지 않아서 다음 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뉴스를 찾아보다가 저도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환자들을 이송하는 그 구급 대원들이 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복을 입고 출동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방역복을 입고 출동을 해서 환자를 이송할 때 그 방역복을 입으면 귀가 안 들리니까 또 환자들한테 굉장히 또 왜 말을 자꾸 물어보느냐, 왜 못 알아듣냐, 이런 식으로 민원도 많이 받고, 또 같은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또 이분들은 착출돼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구급대원들이 이제 이송하는 업무를 하는 건데 같이 공감할 수도 없어가지고 구급대원들끼리 공감할 수 없어서 또 3교대로 하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고충이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심하면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에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하시니까 젊은 대원들은 또 이혼율도 많이 높아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길래 그걸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 의료진들이나 저는 알지 못했지만 이 고급 대원들도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도 저번 주에 이분들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또 보상도 제대로 또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전부터 뉴스로도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저희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이 보상이나 이런 것도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한테 짜증내거나, 물론 아프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짜증내거나 이러지도 말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경각심 갖고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구급대원들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의 노고도 굉장히 맞아요. 수고하시는 거를 또 잘 알고 있고요. 또 코비드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우울감이나 네. 또 우울증 같은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휴직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정신건강 관련해서 네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신경을 쓴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그런 문제를 인식하시고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숨어 계시는 분들, 안 보이시는 네, 분들의 그렇죠. 역할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너무 좀 안타까운데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공포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불안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근데 이걸 개인 간의 문제로 풀 게 아니라 예. 진짜 좀 처우 개선이라거나 인력 확충 같은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의료진이나 뭐 말씀하신 이분들은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그쵸? 네. 서비스업이 아니라 저희를 공무원을 위해서 보시는. 정말 희생을 감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제 친구가 소방공무원인데 이런 구급대원이거든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119를 부르는 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집에 이제 뭐 작은 벌레가 들어왔다 이런 어머. 걸로도 119를 부른다고 하고, 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많이 부르는데 조금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만 119를
부르는 그런 것도 조금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그 2016년에 권대인 님이라고 네, 그 안면 윤곽 그 수술을 하시다 가다 출혈로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요. 이제 그분의 죽음을 이제 계기가 되어서 그 CCTV 수술실에 네. CCTV 설치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 그것이 통과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다행히 이제 그 CCTV를 봄으로 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서 결국 그 병원의 관계자들을 이제 법정에 세우고, 그 또 대표 그 의사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또 무면 의료 행위로 징역 3년을 이제 얼마 전에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나마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그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던 건데, 지금 8월에 임시국회가 엿새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CCTV 이게 법안이 아직 그 소위에 계류만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단독으로 뭐 통과시키거나 이럴 생각은 또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잘못하면 또 가을 회기로 넘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또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해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너무 이제 처절하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원했던 거는 이제 병원 의사들이 어떤 그 상해치사라든가 뭐 살인죄로 기소가 됐어야 맞다고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생각보다 또 징역형이 좀 덜 나왔고 또 다른 업무상 과실치사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어머님이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기소도 조금 엉터리로 하거나 또 법원에서도 판결을 또 기대 이하로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CCTV 법안이 국민들이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하잖아요. 예, 틀림없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애가 4살 때 그 간단한 이제 시술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취할 때는 이제 제가 껴안고 마취제를 그 주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술실로 들어갈 때는 아이 혼자 이렇게 네.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고 저는 대기실에 있고, 그리고 나서 시술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회복실에서 이제 깼을 때, 그때 이제 애가 그 조그만 애가 그 큰 침대에서 앉아서 울면서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맞아. 제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보호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CTV마저도 없다면 정말 그 무지한 상태로 아이의 사고를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는 다른 사람의 그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진짜 꼭 우리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나마 이 어머니가 이 내용들을 밝힐 수 네. 있었던 거고, 근데 징역 3년 밖에 안 됐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왜 의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처벌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관대하게. 네, 그쵸. 관대한가. 면허 취소가 됐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여태까지 그럼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이제 예, 네. 2015년에 이제 네. 그 법정 네. 그 소송을 시작을 했고, 근데 표창장도 사실 4년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CCTV를 안 봤더라면 그냥 그 묻힐 뭐 뻔했죠. 그냥 또. 네, 그 하기로 했던 의사가 수술하지도 않았고, 출혈이 그렇게 되는데도 그냥 간호조무사분이 와가지고 그냥 출혈 막고 있기만 하고 의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런 것들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 내용을 보면 진짜 너무 잔인해서 어머님이 그렇죠. 너무 어머님이 힘드셨을 너무, 것 예, 같아요. 그걸 보시면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500번을 돌려보셨다고 해요. 네. 그 어쨌든 내가 보는 게 맞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려보고 한 건데, 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또는 대처할 수 있도록 진짜 그 병원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 법안 꼭
꼭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의사들에 대한 그 징역 범위 이런 것들도 조금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3년이 뭡니까? 그다음 의사 면허 취소돼도 또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바로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이메일 가겠습니다. 오리진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은 지 10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결된 줄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특정 질환의 피해자들 몇몇 분만 보상받고 끝냈고 김앤장이 가해자 측의 변호를 맡고 가해자 기업과 정부 측의 사주로 의심되는 여러 방해 공작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어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상커녕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돌아가시거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렵사리 13개 단체들이 모여 가해자 측과 보상 및 회복 절차의 협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해 기업과의 교감은 되어 있는 상태고 정부에서 나서주면 해결의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나서주셔도 원망하진 않을 테니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지금 총리실에 서한은 보낸 상태고 답변이 아직 오직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사태 해결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을 원망하진 않습니다만 약속해 주신 만큼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해결의 교두보라도 놔주시는 것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켜봐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이메일 갈게요. 네. 작은 생각님.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젖 잘 싸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졌는데 뭘 잘 싸워? 하고 반문하시는 김문수 같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새날을 듣고 보는 분들 중에는 이런 김문수러운 같은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번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보여준 모든 것이 바로 이 젖 잘 싸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는 학폭 논란으로 주전으로 뛰던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고 미국, 브라질 등 세계 1, 2위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했고 마침내 세계 4위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런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봤던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대표팀에 보냈습니다. 물론 저도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냈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 그중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 캠프에 필요한 게 이 젖 잘 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경선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벌써부터 진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이낙연 캠프의 모습은 결코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잘 보이지 않았고 지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비난을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낙연 후보님, 이재명 후보는 경쟁자이자 동지이지 적이 아닙니다. 콜로세움에서 칼 한 자루 들고 마주선 상대가 아닙니다. 전장에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 그런 적군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던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갈 동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선 후보라는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경쟁자이지만 경쟁은 영원하지 않고 경쟁이 끝나면 손잡고 개혁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걸어갈 동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후보님 캠프에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은 동지이자 경쟁자로 이재명 후보를 대하지 않고 반드시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님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총리도 지내셨고 민주당의 당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난 문재인 정부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다로 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님, 지금 후보님의 모습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이 바라는 게 지금 후보님의 모습일까요?
503의 탄핵을 요구하며 한겨울에도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의 국민들, 개혁을 바라고 적폐 기득권 세력들을 몰아내줄 것을 요구한 국민들,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게 지금 후보님의 모습일까요? 이낙연 후보님, 경선 결과를 떠나서 국민이 존경할 만한 분으로 남아주실 수 없습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하며 경선이 끝난 후 국민의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남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낙연 후보님의 뒤에서 자꾸만 만덕산의 어느 분이 보이는 게 저만의 착각이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 한때 총리 이낙연을 존경했고 민주당 대표 이낙연을 좋아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 계파를 가리지 않고 후배 정치인들이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정치인으로 남아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작은 생각님의 이메일이었고요. 아직 늦지 않은 거 맞죠? 너무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아직 늦지 않았을 거예요. 네, 아직 경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을 제대로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여주는 모습에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네. 이번에 그 황교익 씨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언론들은 사과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사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알아서 사과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캠프의 일은 캠프의 일이고 나는 나의 일입니까?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쵸. 뭐 자기는 캠프 갈 시간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변명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캠프라는 장소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낙연 캠프의 누구라고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메시지 관리를 못한다라는 거는 후보의 자질 또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낙연 캠프에서 그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황교익 씨한테 뭐 친일 발언했던 것도 그렇고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세게 말하시는 분들이 아니었는데 이 캠프에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약간 뭐 조급해졌다고들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럼 본인은 완전 딴 사람입니까? 임진님 말대로 캠프는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고 일사천리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나는 모른다. 캠프에서 한 일이다. 나는 모르다. 내 지지자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계속 말을 바꾸시면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새날 구독자분들도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격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늦었다 하기 전에 정말 사과하셔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저에게는 무책임한 음, 정치인이다. 네,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그 유튜브 블랙리스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제대로 문책해야 되는 게 내용이 순 엉터리예요. 네. 일단 비방이 아니기도 할 뿐더러 설사 비판을 비방으로 들었다고 한들 새날이 매일 방송하는데 30몇 번밖에 비판 안 했겠습니까? 저 훨씬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대로 안 봤다. 안 네. 듣고 안 본다. 아마 그 썸네일에 이낙연 사진이 있거나 뭐 그런 이름이 들어간 것만 세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탑라인에서 소개해준 댓글만 해도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것들을 비방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그렇죠. 노릇이고 그다음에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게 그냥 단지 업무 보고일 뿐이다. 일상적인 활동이다라는 데서 그친다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문제의식이 없다라는 유튜버들 거니까. 중에서 꼭 진보 유튜버 아니어도 이낙연 후보 욕하는 유튜버들 많을 텐데 꼭 진보 유튜버들이만 속관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아니면은 그런 진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을 좀 변호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정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그렇죠. 노력은 또 별로 하질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청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약속이 되어 있던 것까지 어쨌든 계속 약속을 미루면서. 파기하고 아, 그래요? 네. 계속 미뤘다고 그랬기 해요. 때문에
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 그런 명단을 작성하고 거기에다가 허위 정보까지 얹으면서 그게 유출이 됐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메일 갈게요. 네, 문현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루도 어느 방송 하나 빼놓지 않고 새날을 구독 시청하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최근 방송분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당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통령 경선에서 동지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는 일부 후보님들의 발언들을 보며 푸나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게 눈에 밟혀 힘내시라고 몇 자 적어봅니다. 먼저 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는 방송이라고 하시지만 최소한 저에게 새날은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공영방송 KBS입니다. 다른 진영 방송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흔들릴 때에도 이슈를 주도하여 진영을 선동할 때에도 새날만은 민주당이라는 큰 스펙트럼을 모두 안고 가려는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보 유튜버들이 이낙연 후보를 비난할 때에도 물론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날만은 가장 마지막까지 그를 소중한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전라북도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청년으로서 정세균, 이낙연 후보님에 대한 무한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을 사랑했으나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노회찬을 사랑했으나 허무하게 잃었습니다. 조국, 김경수를 사랑했으나 허무하게 잃는 중이며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도 잃을 뻔했습니다. 다시는 정권을 그들 손에 넘기지 않겠다 다짐하는 저에게 민주당은 강성 친문이라는 표딱지를 붙였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그 권력 곁에서 한 자리씩이라도 받은 사람들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자비 써가며 지지해온 저에게 강성 친문이라 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참패의 원인을 중도층의 외면에서 찾습니다. 아니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개혁 정체에 대해, 누군가의 사면론에 대해 실망한 민주시민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서 졌습니다. 민주시민이 실망하고 정치를 혐오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졌습니다. 사실 저는 추미애 후보님 지지자입니다. 확장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에 지더라도 가장 민주당스러운 후보이기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거기까지인 거니까요. 그러나 이번 대선은 시대정신,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 이재명 지사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이재명 지사님께서 최근 마음이 더 움직이는 이유는 그가 유시민 이사장님 말씀처럼 누더기 옷을 걸쳤기 때문입니다. 민주세력, 개혁세력의 주자였던 후보들은 하나같이 깨끗함, 그 순백함을 결벽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타격받으면 하나같이 그 프레임 안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 순백과 같은 사람임을 자처하는 그 오만함이 싫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있고 그 권력에 줄을 서는 세력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유혹이 넘쳐날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그 권력의 10분의 1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 늪에 빠지지 않겠노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익보다 공익이 조금이라도 큰 정치인이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티끌없이 깨끗하라고 그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권력을 우리를 위해 써달라고 51%를 위해 더 많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써달라고 위임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형수 욕설, 품위가 없다, 대통령의 품격이 아니다, 욕하면 안 됩니까? 욕 안 해본 국민이 있습니까? 욕 한 번 안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오시고 정치에 오신 두 총리님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오늘도 욕을 100번은 한 것 같네요. 국민의 삶은 너무 팍팍하거든요. 가정사, 회사 문제, 친구 문제, 돈 문제. 욕하려고 하면 끝도 없죠. 이재명의 기본소득 퍼주기다. 매표행위다. 선거할 때 매표행위 공약 안 하는 후보 있습니까? 재원 마련 대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야 국민들이 들어보고 선택할 것 아닙니까? 기본 시리즈는 세상이 변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인 것이지 그 자체가 찬반에 붙이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더럽다 때릴수록 지지는 모입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 말할수록 대통령에 가까워질 겁니다. 왜냐고요? 지지자들도 이젠 더 지기 싫거든요.
깨끗한 옷 입고 흙탕물 한번 튀어도 절절 매는 후보보다 때도 묻고 옷도 누더기지만 싸울 줄 알고 이길 줄 아는 사람에게 투표할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 지긋지긋한 진보의 결벽에 가까운 순백성을 박살내주길 바랍니다. 유능한 민주후보, 강한 민주후보, 무서운 민주후보를 원합니다. 합법이냐 아니냐, 나의 권한이냐 아니냐, 적법한 나의 권한이라면 나에게 이 권력을 위임해준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 대통령 선거는 양 진영 간의 전쟁입니다. 상대는 언론, 검찰, 사법부, 재벌, 카르텔로 대표되는 세력입니다. 이 전쟁에서 어느 멍청이가 협치를 잘하는 후보, 화친을 더 잘 맺을 후보를 선봉장에 세웁니까? 우리는 온몸이 피투성이고 옷도 다 해졌지만 상대와 목숨을 걸고 싸워줄 이재명이라는 장수를 선봉에 세울 생각입니다. 정치인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 선거로 심판받으면 됩니다. 책임은 그렇게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 두려워 책임을 나눠 갖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겠죠. 다음 총선 때 그리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며 푸나님의 건강 걱정도 많이 됩니다. 푸나님이 늘 지금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계셔주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좋은 방송 많이 해주세요. KBS는 늘 부끄럽습니다. 국민께 수신료를 받으면서 오직 국민 편인 방송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힘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대선은 사실 본 게임이 민주당 경선은 아니잖아요. 네. 네, 우리가 후보를 확정을 하면 어쨌든 국힘에서도 확정된 후보와 함께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이 본 게임에 앞서서 지금 너무 힘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뭐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공격을 해가면서 지금 네거티브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좋을 것인가 서로에게 지금 피로감을 안기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냥 괜히 그 낙인을 찍을 수 있잖아요. 안 좋은 이미지라는 낙인을. 전에 그 형수 욕설 파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듣지 않을 거거든요. 굳이 찾아서 들을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그게 필요한 일도 아닌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재명 지사가 한 발언이 아니고 내가 내 입으로 어떤 욕을 한 발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발언을 인용한 것이고 근데 그걸 굳이 찾아 들으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라면서 그렇게 이미지화하는 거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걸 부추기는 게 민주당 내부에 있다라는 사실이 더 화가 날 뿐입니다. 굉장히 좀 사악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거를 틀림없이 알 텐데도 일부러 그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고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미 경선 과정에서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사실은 그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싸워서 흥행을 한번 해보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막 이낙연 이 캠프 사람들이 꼭 이재명의 스토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 자꾸만 그러면 사람 질려버리잖아요. 진짜 국민들이 저희 이재명이든 이낙연 후보를 그냥 순수하게 똥파리 말고 순수하게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두 세력이 진짜 질릴 것 같아가지고 임진님 말씀대로 이건 경선은 경선일 뿐이고 또 이제 본선에 나가서 이제 국힘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할 텐데 사람들이 질려버려서 또 뭐 안 나올까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돼요. 이제 그만 멈춰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네거티브 없는 그런 정책 선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메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엘리자베스님, 조현숙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워싱턴 동포들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금 전달 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8월 14일 페어팩스에 위치한 윌리엄 조 평화센터에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을 기리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 공식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임을 맞아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을 위한 워싱턴 지역 100가정 $10,000 후원운동의 1차 모금액 전달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추진위원회의
이선아 역사 담당, 신서영 디자인 미디어 담당, 차현진 재정 담당, 박경섭 위원 및 워싱턴 지역에서 후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 소녀상 지킴이들을 대표해 조현숙 워싱턴 희망나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현숙 대표는 후원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목표 금액을 넘어서 매우 행복한 마음으로 1차 전달식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가까운 이웃인 필라델피아에 소녀상 공원이 건립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서 기쁘다.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캠페인을 통해 위안부 이슈를 알리는 운동을 전개하면 좋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박경섭 위원도 세계 최초로 건립을 추진하는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건립 사업에 가까운 이웃의 워싱턴 동포들이 보여준 관심과 후원 참여에 큰 감동을 받았고 더 깊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힘을 받았다고 답했다. 7년간의 긴 협의 끝에 지난 2월 필라델피아 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소녀상 공원의 건립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이후 필라델피아 시로부터 부지를 제공받고 공원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조경 사업 준비에 착수한 필라델피아 소녀상 공원 추진위는 총액 50만 달러 정도가 이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기금을 모으고 있다. 이날 전달된 워싱턴 지역의 1차 모금액은 80여 가정의 참여 속에 마련된 1113달러이며 후원 모금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기사를 보내주셨고요. 이런 후원 운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워싱턴 지역 대표 조현숙님 703-606-6115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지역 조신주님 215-500-9171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이메일 넘어갈게요. 저번에 저희 그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인데 홍성에서 지역 예산이 많이 끊겨서 8.15 통일예술제를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소에게 소중한 후원 보내달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훌륭하게 멋지게 잘 치러냈다면서 사진들과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메일 읽어드릴게요. 신인섭님, 안녕하세요. 홍성 신인섭입니다. 먼저 깊은 감사 인사 올립니다. 8.15 통일예술제를 새날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물론 지역 내 후원자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지만 새날 커뮤니티에서 격려의 글과 많은 분들의 소액 후원은 모두 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푸른 나무님과 새날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리며 행사 사진 몇 장을 동봉합니다. 네, 그래서 행사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치러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네. 후원을 새날 커뮤니티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많은 진짜 새날 구독자분들이 소액이더라도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그때 네. 커뮤니티에 굉장히 응원 댓글도 많이 달리고 했어서 제가 힘이 많이 됐었을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후원에 저렇게 새날 커뮤니티로 썼는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네, 감사하고요. 네. 행사 잘 치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메일이었고요. 이메일 여러분이 뭐 다양한 소식으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다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소개할게요. 네, 최근호님, 진실을 추구하는 민주진보 유튜브 채널의 연대, 시민이 할 수 있는 언론개혁은 우리가 직접 제대로 된 언론과 비평 채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와 캠프는 이들 유튜버와 언론사에게 당장 사과하고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라. 상록수님, 이제 경쟁자 진영이 아닌 민주 진영 유튜버들 공격하면 어쩌냐. 아휴, 한심하네. 그릇이 이 정도였어. 징징진진님, 진보진영 대표 유튜브 채널들인데 이낙연에 대해 왜 비판적인 입장인지 이낙연 측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영준님, 7개 방송 공동 성명서에 공감하고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네, 이낙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그 방송들 7개 방송이 공동 성명서를 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사과의 말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두 개 고소했다고 열린 공감하고 거기 또 고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마
지난번에 했던 그 네. 내용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네, 말하려다가 까먹었어. 죄송합니다. 네. 한 주 쉬었더니 제가 감을 잃어서. 네, 아무튼 그리고 음. 김용민 TV의 그 김용민 이사장이 그 라디오 나와서 팟빵의 그 경기도 광고 자기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그 경기도에서 팟빵 측에 팟빵 광고 센터 쪽에 이제 비용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특정 몇 개를 하지 않고 상위 랭크 뭐 몇 개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카테고리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자기가 그 광고를 얻은 수익을 봤더니 10,000 얼마인가? 20,000 얼마인가? 이거가 입금됐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실 팩트 체크도 안 된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그 보도로 알고 있는 내용 외에도 또 평가 같은 거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 진행자에 대한 평가들을.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할 정도면 그거는 약간 세평 수집이 아닌가라는 사찰이죠, 생각도 들고. 사찰. 네.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계속하겠습니다. 박인철님, 나는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민주의식이 확고해야 합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 탁월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울렁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쩍 벌리고 도리도리하거나 애국가 사절식이나 부르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김영준님, 70대 후반과 중반이신 부모님부터 민주당 지지자인데 민주당 내 특정 세력이 기득권이 된 것 같아 씁쓸하다. 민주당도 물을 갈아야 할 때이지 싶다. 고이면 썩는다. 민주당의 정신은 기득권 세력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놀자 친구 탱자님, 최고의 후보를 뽑아 민주정부 사기를 계승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김대중, 자랑스러운 노무현, 자랑스러운 문재인의 뒤를 이어 보다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이재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권 재창출 이뤄냅시다. 알비이님, 우리는 오직 정권 연장,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이재명, 추미애 후보를 지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님을 지켜드리기 위해 이재명, 추미애 후보를 지지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위해 민생과 개혁에 앞장선 추미애 후보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뼈아픈 희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조국 장관님과 가족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네, 장선호님, 추미애의 정치 인생은 이제부터 꽃을 피울 시기라 봅니다. 반면 이낙연은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촛불과 개혁을 방해한 민주당 내 최고의 적폐로 기록될 겁니다. 대표적인 수박들과 함께. 별나라님, 이낙연 후보님 싫어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계속 실망감을 주시네요. 전략을 바꾸시던가 진짜 공약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약도 이재명 지사님이 워낙 디테일하고 또 공약 그 성공률도 높기도 하지만 아무튼 서로에게 너무 상처는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춘기님, 가을 서리발에 낙엽이 버틴 들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떨어진 낙엽은 사람들의 발길의 차이죠. 결국 옵티머스 건으로 깜빵 행행입니다. 불쌍한 인간 찌찌찌. 제니한님, 이낙연의 실체를 이제부터라도 총력적으로 알려야 돼요. 저도 불과 2달 전만 해도 수박이 뭔지 몰랐어요. 아직도 주변에 이낙연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왜 이렇게 지지를 받는가?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아니라 일명 깨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 그거를 들어보면, 그거를 분석해보면 이낙연 후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을 바꾸시려면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지지받는 이유를 분석해 보시라.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만 모르는 것 같다. 이낙연 후보 캠프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이제 밑바닥을 많이 보여서 근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너무 이미 늦었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거의 겁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서 더 안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그렇죠. 정치 인생을 여기서 마무리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네. 할 만큼 했다 싶어서 좀 물러나시면 그러실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 등을 돌리게 하면 앞으로 진짜 정치 인생까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 옛날에 그 황교안이 그 극우들 방송에만 빠져가지고 네. 그때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낙연 후보를 보면은 그 몇 안 되는 그 방송들에 막 매몰돼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자꾸만 네거티브 하는 게 좀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서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후보가 음. 전남도지사 활동을 할 때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거티브전을 하면서 네. 본인이 스스로를 드러내게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과거에 이 사람 이런 일을 했던 양반이었어?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국회의원 그러니까 하면서 발의도 한 번 안 하시고 뭐 이런 얘기 보면은 법안 발의 당대표 같은 때. 거. 예. 근데 그거는 뭐 너무 짧게도 네. 했고 그리고 당대표는 정말 너무 바빠서 그걸로만 좀 평가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동안에 국회의원이나 전남도지사를 할 때 그러니까요. 어떤 행적들을 보여왔는가가 지금 사람들이 다 찾아내고 있잖아요. 왜 찾아내겠습니까? 그거 그래도 이 사람 치사해서 얘기를 네.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저쪽에서 자꾸만 찾아내서 이렇게 뭘 네네. 하려고 하니까 야 그럼 너는 그때 뭐 했냐 하면서 보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당대표 네. 때 바쁘셨다고 하지만 캠프 차리시느라고 바쁘지 않으셨는지 하는 의심들도 사실 들게 되는 거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더 이상의 바닥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바람을 정말. 실어봅니다. 힘없는 민초님, 이재명과 이낙연은 같은 이씨인데 이재명은 이순신 후손 같고 이낙연은 이완용 후손 같아요. 제가 잘못하면 꾸짖어 주세요. 제가 꾸짖겠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뽑은 댓글이에요. 웃긴다, 진짜. 유영수님, 자승자박으로 망해가는 이낙연, 더 이상 추락하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당명에 똥칠하지 말란 말이다. 더불어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기. 국민이 눈에 보이는 이와 보이지 않는 자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더러워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도 변한다. 찜쪄먹은 친닭당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 국회의원들로서는 아니 현 민주당으로는 발목 잡는 일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앞날이 암울합니다. 미예이님, 황교익은 부산에서 서병수 시장 때 음식과 여행으로 성공한 결과가 있고요.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삐약삐약님, 황교익 잘한다고 본다. 점잔 떨면 만만하게 보고 계속함. 사방 입 달린 것들이 다 비난하면 반론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시끄럽다고 낙마됨. 차라리 더 세게 들이받고 능력으로 검증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네, 황교익 씨는 어쨌든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를 네. 하게 됐는데 이거는 좀 정치권에서 사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정치인이 아닌 한 개인인데 이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비판할 일인가 싶고요. 그냥 단지 유명한 인사일 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권에서 나서서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되면 장관 같은 거 하나 하실 수도 있죠.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큰 꿈을 본인의 꾸시고. 능력으로 그럼요, 올랐던 능력이 자리인 있으시니까. 것인데 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계속 갈게요. 본원님. 검찰 집단이란 동굴에서 굴러다니다 나와 보니 뭐든 새롭게 보이는 서결이. 어떡하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단다. 그런 거 감지가 안 되니 어떡하니. 강희정님. 선무당이 사람 잡죠. 윤석열 씨 무식이 철철 넘치십니다. 법 기술자라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입을 열수록 겸손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한 음식은 상한 부위를 도려낸 부위도 이미 식품으로서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빈곤한 이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니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태극기 모욕 부대 박멸림. 반에서 꼴찌하는 두 놈이 반장 선거에 출마해서 한 놈은 지가 1등인데 선생님이 나빠서 성적 순위를 바꿨다고 음해하는 놈이 윤석열이고 최재형은
꼴찌를 인정하고 차차 공부해서 1등이 될 테니 나를 반장 뽑아달라고 겸손한 척하는 격이다. 둘 다 꼴찌인 놈들이 꼴값을 떨고 있는 중이다. 신지 6227님. 윤석열과 최재형은 2000년 초 화상 기능 없는 채팅하던 시절 마인드죠. 얼굴 보여주면 깨질 것 같아서 얼굴 공개 안 하고 채팅하는 이미지만 갖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재밌는 캐릭터들입니다. 언젠가 드러날 정체인데 빨리 드러나야 자신의 실력을 깨닫는 것도 빠르죠. 네, 윤석열, 최재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아도 될 것 너무 같아요. 웃겨요. 그래서 네, 네, 이응님, 버닝썬 승리가 3년이라는 게 쇼크네요. 무려 9개 혐의가 인정됐는데 윤석열 장모도 3년. 사법개혁이 절실합니다. 아리랑님, 아무리 명백한 증거와 법률이 있다고 한들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법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는 법을 만든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들이 범죄의 집단입니다. 네, 저희가 뭐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법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그쵸. 거죠. 네, 그냥 법에 쓰여 있는데도 그것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판결을 한다거나 기소를 조금 형량을 덜 받게끔 한다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판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의사도 그렇고 네. 검사, 뭐 판사, 공무원들 뭐 해서 그 전문가 집단들이 가지는 권력의 힘이 네네. 너무나 강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도 사람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가지면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강력합니다. 네. 계속 갈게요. 이정옥님, 태극기 순환. 광복절을 맞이하여 태극기를 사는 아저씨. 검은 봉투에 안 보이게 넣어주세요. 주인, 왜요? 아저씨, 태극기 부대로 오해받아. 안타깝네요. 네. 뭔지 알겠습니다. 대나무 숲 바람소리님.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칭 보수라 칭하지만 사실 수구 적폐들의 본 모습입니다. 태극기나 휘두르고 애국가만 불러대면 애국자인 양, 실질적으로 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그런 건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지들 기득권 지키기에만 빨갱이 프레임으로 이용만 해왔죠.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간첩이 몇 있었습니까? 만들어진 간첩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실체를 모르고 무조건 애국이니 대안이니 이런 명칭만 갖다 쓰면서 가짜 애국 타령만 하는 것에 속고 또 속고 오히려 실질적 예우나 혜택은 민주정권 때가 더 챙겨왔어도 여전히 빨갱이 타령이나 하면서 이용만 해온 것 아직도 모르시나요? 친일 행각의 뿌리가 들통날 것 같으니 6.25 전쟁 들먹이며 백선엽 정도나 영웅 만들기에 열심이었지 언제 진정한 유공자들에게 관심이나 있었나요? 그만큼 속아줬으면 이젠 됐습니다. 지들의 흠결 가리는 목적으로나 유공자 예우 들먹이는 저들의 행태에 구역질이 나옵니다. 진정 예우할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런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요구하면 그럴 때에나 천안함 용사 들먹이는 시기입니다. 세월호 진실 밝혀내면 천안함 용사들이 홀드받게 되는 제로섬 게임입니까? 전혀 상관없는데도 지들 흠결 가리기 위해 그냥 들먹이는 수준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뻔히 속이 보이는데도 아직도 속아줍니다. 검찰 개혁님, 우리 아버지 태극기 부대 밥과 술 사주러 나가시던 분인데요. 뇌경색으로 작년에 쓰러지시고 지금은 거동을 조금씩 하십니다. 평생을 조선일보 보시고 승질은 대쪽 같고 노년층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되더라고요. 젊은 층에 어필하는 게 답인 듯합니다. 저도 집안에 들락달락하면서 변화를 줘볼까 했는데 투표를 안 하는 우리 엄마도 집에서 방송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70대 80대 노년층의 무서움은 집에서 TV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언론개혁뿐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충환님, 그게 언론의 속성이고 경향도 쉽게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한 거지. 언론이 돈을 편하게 벌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소. 언론도 잘못하면 파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무조건 숫자로 밀어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소? 네, 그래도 검찰개혁님
아버님, 네, 건강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태극기 부대일 수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뭐. 네, 부모님 세대들은 또 다른 분들이잖아요. 또 전쟁을 겪어왔던 분들도 있고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 사고가 우리와 지금 동시대에 네. 같은 속도로 가실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또 교육이 그 방공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압박하던 그렇죠.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가시더라도 태극기 봉으로 사람들 때리지 마시고 아무나 대고 빨갱이라고 하지 않으시면 네.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음. 봅니다. 건강 회복하시면은 이제 네.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 새날을 보시면 좋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할게요. 네, 유희경님, 부동산 관련 사실을 언급해 주시니 좋네요. 언론과 보수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자주 기획하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정훈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은수미 시장님 아동복지 얘기가 절절히 다가오네요. 개인적인 아픔도 알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네요. 한때 안 좋게 바라봤는데 저도 언론에 이용당한 멍청이였네요. 쭉 응원합니다. 이정훈님, 정청래 의원님 존경합니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부탁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이지만 선원들을 위한 정책도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남쪽 나라 섬에서 태어나 해양계 학교를 졸업하고 선원 생활을 하지만 정청래 의원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후원금을 보냅니다. 부디 좋은 정치인이 되어주세요. 방금 10만 원 후원금을 일체하였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님 아직 정치 후원금이 다 안 차셨다고 네. 해요. 아, 그래요? 그 김용민 최고위원은 다 찼는데 김용민 의원보다 얼굴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말도 목소리도 많으신데 말도 많으신데 후원금이 안 찬다고 본인 아. 입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와 돈은 상관이 없나요? 당연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후원을 안 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신인 정치인들한테 후원이 조금 많이 몰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을 줄 알고 안 하신 네. 것 같은데 아직 한참 모자르시답니다.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뭐 새날에 여러 가지 시사 방송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골고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댓글이었습니다. 오직 공감뿐 사연입니다. 예민한 아랫집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애가 셋이라 매트 300만 원 주고 깔았거든요. 근데 하루 걸러 하루 올라오고 인터폰해요. 미치겠어요. 아들 셋이라서 좀 시끄럽지만 이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애 키우는 입장이면 아랫집도 딸 하나 키우거든요. 공 굴린다고 인터폰 오고 발소리 들린다고 인터폰 오고 피자 시키고 애들 부르는 소리에 애들 뛰어오는 소리에 올라오고 환장하겠어요. 밖에 나가 놀 데도 없고 다른 집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오면 대화가 끝이 안 나요. 이사를 가야 하나요? 이건 네. 제가 그 층간소음으로 네. 굉장히 좀 고통을 받았던 어. 그 입장으로 네네. 이거를 그냥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민한 아랫집인데 예민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이제 그런 좀 네네.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 입장이니까 그렇게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네네네.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들 셋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쵸. 그렇긴 하죠. 네. 엄청나죠. 그래서 뭐 300만 원 주고 매트를 깔아도 이 건축 구조 자체가 소음이라는 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한국의 아파트 네. 구조는. 그래서 시끄럽지만 이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해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아랫집은 어느 정도는. 근데 네. 이제 이게 점점 도가 지나치면 예민하지 않은 사람도 절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자꾸 인터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하나요? 그러면은 저는 이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이사를 하시는데 여러모로 놀랐습니다, 네, 본인도 좀 신경 덜 쓰고 아. 아랫집도 좀 덜 네네네. 쓰고 아마 그럴 수 있겠다. 제 입장이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만 일단 말씀을 네네네. 드렸던 거고요. 또 다른 분의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번 유튜브에 있을 것 같은데 알쓸 범잡
층간소음 검색을 해보시면 봤어요. 방금 이렇게 명순이 얘기한 것처럼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층간소음의 문제인지 맞아요. 그게 다 그 건축비를 아끼기 위한 그런 타공법 때문이라는 게 시공법 때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매트 300만 원보다 일단은 이 문제의 시작은 곱게 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층간소음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이사 오시면 먼저 인사드리고 아이가 어려서 조금 울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뭐 양해 부탁드린다라는 식으로 먼저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한번 참을 수는 있잖아요. 아랫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좀 서로 간에 인감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이런 문제가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희 같은 네. 경우 이제 많이 좀 참았다고 할 수 네. 있죠. 심했나 근데 보다. 이제 그게 이제 도가 지나쳐서 이제 얘기를 그리고 이제 관리실이나 뭐 경비실을 통해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좀 개선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인터폰으로 했는데 위층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네가 소리 안 냈다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상황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그쪽도 좀 조심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이제 생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저희는 좀 무섭기도 하고 네네네.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다 네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리들이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녀도 이렇게 발 네네네. 뒤꿈치 소리 같은 거에다가 그리고 어떨 때는 저희도 이제 가끔 너무 힘들 때는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이렇게 대본 같은 걸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 데를 쳐요. 그러면은 좀 안 해주시면 좋은데 그 제자리에서 막 또 이렇게 발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사 가야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또 저희 나름대로 그냥 신경 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귀에다 뭐 이렇게 꽂고 네네. 자기도 하고 좀 그러긴 했었고 요즘은 확실히 좀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게 서로가 그냥 선의를 가지고 이해한다고 사실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건축법을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아니면은 이거 뭐 아이들이 아들 셋이면 이제 엄마가 거의 반 깡패가 된다고 할 맞아요. 정도로 사실 아이들이 운동량도 많고 막 이런 거 아이들에게도 사실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엔 또 집에만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분들은 1층으로 이사를 가거나 뭐 단독주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참 서로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결국은 아파트 조금 더 많이 지어서 이익을 챙겨보려는 그렇죠. 그런 속셈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층간소음이 진짜 살인까지 일으킬 정도로 사회 그거는 문제가 정말 됐는데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층간소음, 생각이 들어요. 측간소음. 옆집에서 네. TV 크게 틀어놔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네네. 요즘에. 그래서 이 소리가 어떨 때는 밤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위인지 옆인지 맨 위인지 이게 어려운 게 맞아요, 소리라는 맞아요. 게 흘러간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떨 때는 제가 혹시 위층이 아닌데 우리가 실수했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한데 건축법 좀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한나인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